네, 조기 대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사전투표 완료하셨나요? 내일까지 기회가 또 남아 있는데요. 이제 다른 후보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던 우리 경제 부양, 다음 차기 정부에서 과연 이 과제를 이룰 수 있을지, 이렇게 정책 공백을 또 메꾸고 산업을 일으킬 만한 정책들이 나와서 증시까지도 부양을 해야 될 텐데 많은 고민을 안고 또 한 표를 선사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과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먼 걸음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가깝습니다, 여기가. 교수님, 투표하셨어요? 네, 투표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사전투표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과를 받아들게 될 텐데요. 차기 정부의 그 과제와 또 우리의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 그러니까 정책 공백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 지금 뭐라고 보세요? 뭐 우선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던 통상 이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사실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거의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키워갈 거냐? 세 번째는 이제 뭐 AI,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 때문에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변화하고 있고 공급망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이냐가 사실은 차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관세, 공급망, 결국은 이제 산업적으로 연결고리가 다 촘촘하게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둘씩 풀어가 봐야겠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공급망이나 관세랑도 다 엮여져 있는 게 지표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5월 수출 지표 확인해 보셨을 텐데 4개월 만에 감소로 접어들었고 특히 대미 수출 타격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미 관세 여파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관세 여파가 본격화되느냐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아직은, 봐야 합니다. 네. 아직은 이제 덜 나타나고 있는 게 미국의 대미 수출이 한 이제 100억 달러, 8.1% 정도 줄었고요. 대중국 수출이 지금 104억 달러인데 여기가 이제 8.4%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가 다 우리가 중국발 수출을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우리가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받은 건데, 반도체하고 사실은 컴퓨터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죠. 자동차 영역은 품목별 관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세, 기본 관세는 10%. 요거는 전반적으로 수요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만 자동차, 철강, 화학 여기에 들어가는 이 품목 관세, 요거는 우리가 25%니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요, 이제 10% 관세 때문에 이제 수요가 약간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도 물량으로 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석유화학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석유 가격이 계속 저유가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은 증가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미 수출이 거의 한 20.8%, 20.9%, 36억 달러, 32억 달러 이렇게 줄어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관세 여파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자동차는 사실은 현대차가 조지아에 신공장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관세의 영향만 있는 건 아니고, 예. 신공장을 열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공장을 우리 수입을 안 해가니까 이제 그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관세 여파가 오기는 오고 있다. 현실화되고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 저는 사실 이 본격화가 9월쯤이라고 보고 있어요. 3분기가 타격을 크게 받을 거다.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상호관세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품목관세만 지금 영향을 주는 건데 한 3분기에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시는 그 시차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고요. 지금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이 계속 많이 줄어들지 않았던 이유가 상호관세가 되기 전에 이제 수입을 해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4월에 이제 우리 7월까지 협상을 상호관세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유예를 요청을 할지, 네. 중국이나 EU처럼 유예를 요청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협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유예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협상 계획을 봐야 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 트위터에다가 그 중국이 우리 협정을 위반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엄청 체면이 깎인 거거든 지금. 말 안 들어주니까 중국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도망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된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결과를 좀 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신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줄라이 패키지의 결과물 그리고 유예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미국은 우리에게 아니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노골적으로 원화 강세를 그렇죠.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 원달러 환율 막 요동쳤잖아요, 교수님. 차기 정부가 협상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대만 달러 강세가 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거 제2플라자 합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아마 요구를 할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2+2 그 회담 있잖아요. 고위급 회담 의제 4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그리고 마지막이 환율이에요. 환율이 이제 미국이 요구를 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의제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노리고 있는 게 무역 흑자국들은 달러 약세를 하고 원화를 강하게 하고 대만 달러를 강하게 하고 위안화를 강하게 하고 엔화를 강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플라자 합의입니다. 1995년에 일본은 정말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미국의 뭐 락카펠러 센터도 사고 호주의 땅도 다 사고 온갖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딱 했는데 95년 플라자 합의 딱 일어났죠. 그래서 반도체 쿼터 줬고 엔화 강세 가져갔고 달러 약세 가져가면서 진짜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그거 맞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하고 일본의 경제 체질도 다르고 사이즈도 달라요. 예.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 정도? 한 30원에서 50원 정도 우리 여유가 있어요. 지금. 지금 1,300원대 후반이니까 중초반으로 내려올 때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더 급격하게 내려가면 우리 경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원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원화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정책을 써서 원화 강세를 만드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야, 우리는 환율 저작국가 아니야. 우리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지 않니? 우리가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좀 호소도 하고 시간도 좀 벌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당장 차기 정부에서 이 관세 유예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거든요. 네. 환율과 더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증시 일단 화답을 했어요. 네. 7월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인하할 거라는 이 깜빡이를 또 켰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마냥 명만 보는 게 맞을까요, 교수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지난 2분기 적자 지난해 2분기부터 적자가 마이너스가 성장이 있었고 그때부터 쭉 그 1%도 안 되는 성장률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거기다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거는 경기 침체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인하를 한번 하자. 물론 위험합니다. 환율 또 올라갈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율이 마침 1,300원대 안정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인하를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예요.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한다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7월에 되면
스트레스 DSR 네. 관리 들어갑니다. 예. 그럼 지금 수요가 왕창 늘어나요. 대출조가. 집값 올라갑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환율 의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당장 하반기에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켜긴 했지만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있을 이번 주에 비농업 고용부터 해서 지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차기 정부의 과제는 결국은 이제 환율과 함께 이 줄라이 패키지를 풀어가는 데 있고,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내일 대선 선거 이후에 가장 기대감이 큰 쪽 어디라고 보시는지. 지금 과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5천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가장 크거든요. 그럼요, 교수님 그럼요. 보시기엔 어딘가요? 근데 상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뭐 증시가 막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 성장성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배구조가 투명한 쪽이 훨씬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주 환원율도 높아지는 거고, 그 2세, 3세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상한 짓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뭐 몇 개 기업을 중심으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기업들 빼놓고는 별로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근데 상법 개정이 돼서 지배구조가 건전화되면 성장성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대 양당 후보가 전부 다 AI 투자는 뭐 100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갈 텐데 예. 중요한 거는 그럼 AI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고민이잖아요. 일단 반도체 그리고 전력 요 두 개는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요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트럼프 때문에 다자 협상에서 지역 간의 협상 소지역주의로 이제 갔기 때문에 방산이 좀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보고, 조선은 뭐 미국이 워낙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당분간은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AI, 반도체, 전력, 방산, 조선까지 시장에서 답을 받았던 섹터들 추가적으로 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요. 상법 개정안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할 텐데 그 이후에 펀더멘털 지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교수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